이 불려우 같은 년아. 남의 남편 꼬셔서 호텔이나 가고 이제는 대놓고 종처럼 부려. 박미숙은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지르며 낡은 가죽 가방을 공중으로 치켜들었습니다. 퍽! 고요하던 전략기획실 사무실에 비명보다 더 날카로운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던 재벌가 딸 유지은의 고개가 책상 위 모니터로 사정없이 꺾였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누굴 때린 건지 알아?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헝클어진 머리를 움켜쥐고 일어난 유지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을 듯한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의 가방 한 대가 평범한 주부였던 박미숙의 삶을 송두리째 지옥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집은 압류되고 남편은 쓰러졌으며 하나뿐인 딸은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혔죠. 하지만 유지은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이 평범한 아줌마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쥘 무서운 도끼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박미숙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 김영호가 한 젊은 여자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인간이 정말 미쳤나? 감히 나를 두고 이런 짓을 해? 박미숙이 입술을 깨물며 거실 소파 위에 놓여있던 낡은 가죽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박미숙은 곧장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남편의 회사인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있는 층에 도착한 박미숙은 안내 데스크 직원의 제지도 무시한 채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김영호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젊은 여자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었죠. 책상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유지은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김영호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김 부장, 일을 이따위로 할 거면 나가서 장사나 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 유지은이 차가운 눈빛으로 김영호를 쏘아붙이며 말했습니다. 김영호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허겁지겁 주우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미숙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박미숙이 소리를 지르며 유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불려우 같은 년아, 남의 남편을 꼬셔서 호텔이나 가고 이제는 내 남편을 종처럼 부려. 박미숙이 들고 있던 무거운 가죽 가방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유지은이 고개를 돌려 박미숙을 바라보기도 전에 가방이 유지은의 뒤통수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지은의 몸이 책상 위로 고꾸라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수십 명의 직원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지은이 헝클어진 머리를 움켜쥐고 일어서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누구를 때린 거야? 야, 너희 뭐해? 이 여자 당장 안 잡아? 김영호가 혼비백산하여 박미숙의 팔을 잡으며 외쳤습니다. 미숙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런 짓을 해? 박미숙이 김영호의 뺨을 세차게 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나쁜 인간아, 너는 지금 내 걱정이 아니라 저 계집의 걱정이 되니? 내가 다 봤어. 너희 둘이 호텔 들어가는 거 다 봤다고. 박미숙이 다시 유지은에게 달려들려 하자 건장한 보안 요원 4명이 나타나 박미숙을 제압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박미숙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거나,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죽어도 저녀는 가만 안 둬. 박미숙이 바닥에 머리를 짓눌린 채로 악을 썼습니다. 유지은이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 박미숙의 얼굴에 끼얹으며 말했습니다. 너 오늘 사람 잘못 건드렸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너랑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까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게. 김영호가 유지은의 구두 앞에 엎드려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빌었습니다. 상무님, 제 아내가 미쳐서 그렇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 제 불찰입니다. 유지은이 김영호의 어깨를 구두굽으로 밀어내며 대답했습니다. 용서? 그건 내 사전에나 있는 말이지. 법무팀장 당장 불러와. 이 여자 사람 때린 죄로 감옥 보내고 저 김 부장이라는 인간은 오늘부로 해고야. 김영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박미숙을 돌아보며 울먹였습니다. 미숙아, 이제 우리 어떻게 사니? 우리 집안 이제 다 끝났어. 박미숙은 남편의 비굴한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유지은을 향해 도끼 서린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법무팀 변호사들이 보안실로 들이닥쳐 박미숙의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나이든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당신이 상무님께 입힌 신체적 손상과 명예훼손에 대해 우리가 청구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요? 10억 원입니다. 당신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안 될 거예요. 박미숙이 변호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돈으로 사람 입 막으려 하지 마. 너희 상무가 불륜 저지른 건 세상이 다 알게 될 거야. 김영호는 인사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며 자신의 사원증을 뺏겼습니다. 회사 정문 밖으로 내던져진 김영호와 박미숙의 앞을 검은색 승용차가 가로막았습니다. 유지은의 비서가 차 창문을 내리고 미숙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가족에게 내려진 접근 금지 명령서예요. 앞으로 이 건물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경찰이 바로 당신들을 잡아갈 겁니다. 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자 김영호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내 평생을 바친 회사가 나를 버렸어. 박미숙은 거대한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건물 유리벽에 비친 박미숙의 얼굴은 공포가 아니라 오직 살기를 띤 채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가방을 털어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영호 씨, 울지 마. 저것들이 우리를 짓밟은 만큼 내가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김영호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바닥만 긁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이 두 사람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지나갔지만 박미숙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서울 한복판의 빌딩 숲 위로 붉은 노을이 피비린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숙의 집 현관문 앞에는 노란색과 흰색 봉투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유지은의 로펌에서 보낸 고소장과 손해배상 청구서, 그리고 법원의 가압류 통지서였죠.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하나를 뜯어보더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영호 씨, 이것 좀 봐요.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돈을 갚아? 박미숙이 거실에서 멍하게 앉아 소주병을 기울이는 김영호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김영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박미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대답했습니다. 치워. 이제 다 끝났다고 했잖아. 내 퇴직금도 우리 예금도 다 묶였어. 이제 우리는 알거지야. 김영호가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자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거실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박미숙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쌀이라도 사기 위해 지갑을 들고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카드를 내밀었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카드를 돌려주었죠. 손님, 이 카드 정지됐는데요. 다른 카드 없으세요?
계산대 직원이 귀찮다는 듯 박미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박미숙이 당황해서 다른 카드 3장을 연달아 내밀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박미숙이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지만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메시지만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박미숙을 손가락질하며 속닥거렸습니다. 저 여자 맞지? 어제 뉴스에 나온 그 무식한 부장 마누라. 대기업 상무를 때렸다며? 박미숙은 물건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박미숙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자들이 박미숙을 발견하자마자 벌떼처럼 달려들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박미숙 씨, 유지은 상무를 때린 이유가 정말 남편의 불륜 때문입니까? 조작된 사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박미숙은 얼굴을 가방으로 가린 채 아파트 공동현관 안으로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중학생 딸 지훈이가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어떻게 가? 애들이 단톡방에 엄마 사진 다 올리고 나보고 범죄자 딸이래. 지훈이가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박미숙이 방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다 해결할게. 문 좀 열어봐. 하지만 방 안에서는 지훈이의 거친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미숙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한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 이건 내가 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상대가 누군지 알잖아요. 이 동네 어떤 변호사도 그 그룹이랑 척지려 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박미숙을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박미숙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자 현관문에는 시뻘건 스프레이로 살인 미수자 당장 이사가라는 낙서가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웃들이 박미숙을 보며 혀를 차고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김영호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고 박미숙은 거실 구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박미숙의 휴대폰으로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겁에 질려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박미숙이 소스라치게 놀라 지훈이의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어떤 아저씨들이 와서 나보고 아빠 죄가 크니까 학교 옮기는 게 좋을 거래. 지훈이가 박미숙의 품에서 온몸을 벌벌 떨며 흐느꼈습니다. 박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유지은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연결된 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미숙 씨, 자꾸 이렇게 전화하시면 업무 방해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박미숙이 무릎을 꿇고 허공에 손을 빌며 대답했습니다. 비서님, 제발 상무님께 한 번만 전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비서, 뭘 그렇게 길게 말해? 그냥 끊어버려. 그 여자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니까. 전화가 툭 끊기고 뚝 소리만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아파트 집주인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 때문에 아파트 이미지가 나빠졌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였죠. 당장 갈 곳도 없는 처지에 짐을 싸야 한다는 사실에 박미숙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미숙이 거실 창가로 다가가 저 멀리 밝게 빛나는 본사 건물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거지? 우리 가족을 말려 죽이려는 거. 박미숙이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을 닦아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박미숙의 눈에는 공포 대신 서늘하고 깊은 증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미숙이 잠든 남편과 딸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하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빌지 않아. 너희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었으니 나도 너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박미숙은 거실 바닥에 흩어진 독촉장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카메라 조명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박미숙은 더 이상 커튼을 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일상의 폐허 위에서 박미숙은 이제 권력이 아닌 진실로 맞서기 위한 첫 번째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숙의 가족은 볕조차 잘 들지 않는 낡고 비좁은 동네의 반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방 안에서는 코를 찌르는 눅눅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죠. 박미숙이 짐 상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으며 멍하게 앉아있는 김영호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넋놓고 있지 말고 이것 좀 같이 날라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김영호가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응시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평생을 바친 결과가 고작 이 곰팡이 소굴이니? 나는 이제 사람 구실하기 틀렸어. 김영호가 심한 기침을 내뱉으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지훈이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려야지. 당신 건강 나빠지면 우리는 정말 끝이야. 박미숙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지만 김영호는 대답 대신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박미숙은 생계를 위해 근처 기사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박미숙의 손은 차가운 물과 세제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는 박미숙의 등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미숙 씨, 정신 안 차려? 그릇에 고춧가루 그대로 있잖아. 손님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 박미숙이 허리를 굽히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얼른 다시 닦을게요. 박미숙이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던 그때 앞치마 속에서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박미숙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기계음으로 변조된 기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미숙 씨, 당신 남편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모든 건 유지은 상무가 꾸민 자작극이에요. 박미숙이 놀라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누구야?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상대방은 대답 대신 차가운 지시만 내뱉었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역 시청 방향 물품 보관함 325번으로 가세요. 비밀번호는 오늘 날짜입니다. 거기 당신이 찾는 진실이 있어요. 전화가 툭 끊겼고 박미숙은 사장님의 고함 소리도 뒤로 한 채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지하철역 보관함 앞에 도착한 박미숙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리며 낡은 노란 서류 봉투와 작은 저장 장치가 나타났습니다. 박미숙은 근처 PC방으로 달려가 서둘러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유지은이 한 남성과 은밀하게 대화하는 녹음 파일과 여러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강 이사님, 저 이번 정략 결혼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김 부장인가 하는 사람 하나만 이용할게요.
유지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박미숙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화면 속 사진에는 유지은이 호텔 사진 속 여자에게 거액의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함께 들어있던 메모에는 강 이사라는 인물의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지은을 무너뜨리는 건 내 목적이지만 이 이상 당신을 돕지는 않겠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쓸지는 당신 선택입니다. 박미숙이 모니터 화면을 보며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것들이 고작 자기 편하자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가뜨려. 박미숙이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갈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재벌가 남매의 승계 다툼 속에 던져진 하찮은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PC방을 나온 박미숙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숙이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며 주머니 속에 저장 장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유지은, 내가 우리를 하찮게 여긴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박미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반지하 방에 도착하자 김영호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마른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남편의 곁에 앉아 거칠어진 손으로 김영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우리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저것들 다 지옥으로 보내버릴 방법 찾았어. 김영호가 눈등을 비비며 몸을 일으켜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그게 정말이야? 우리가 정말 다시 살 수 있는 거야? 박미숙이 남편의 손을 힘차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야. 저들이 우리에게 했던 짓 그대로 돌려줄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박미숙이 창밖의 좁은 틈으로 보이는 차가운 밤하늘을 노려봤습니다. 반지하의 습한 공기 속에서도 박미숙의 의지는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은 거대한 권력을 향해 박미숙은 이제 목숨을 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미숙은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저장 장치를 챙겨 들고 국내에서 가장 크다는 언론사 건물을 찾았습니다. 번쩍이는 유리 건물 앞에서 박미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로비로 들어서며 입구에 있는 직원에게 말을 걸었죠. 기자님을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보가 있어요. 박미숙이 가슴에 저장 장치를 꼭 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박미숙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로비로 내려온 한 젊은 기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박미숙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제보입니까? 제가 지금 회의가 있어서 길게는 못 듣습니다. 기자가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박미숙이 다급하게 저장 장치를 내밀며 기자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대기업 유지은 상무가 꾸민 자작극 증거예요. 제 남편은 아무 죄가 없다고요. 기자가 저장 장치를 받아들고 노트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박미숙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사진 몇 장을 넘겨보더니 다시 저장 장치를 박미숙의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도하기 힘듭니다. 상대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검증도 안 돼요. 기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하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박미숙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PC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박미숙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을 써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죠.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 박미숙이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화면에 권리 침해로 삭제된 게시물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박미숙이 마우스를 거세게 클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삭제되는 거야?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왜?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박미숙을 이상하게 쳐다보자 박미숙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대 자본의 힘이 인터넷 구석구석까지 뻗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박미숙은 문득 예전에 식당에서 들었던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재벌가 사람들만 골라 소송을 걸기로 유명한 독종 변호사가 있다는 이야기였죠. 박미숙은 당장 그 변호사의 사무실이 있다는 재개발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사무실 앞에는 이서연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문이 굳게 닫힌 사무실 앞 차가운 계단에 앉아 이서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머리를 대충 묶은 한 여자가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서연이 계단에 앉아 있는 박미숙을 보더니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 끝났으니까 내일 오세요. 이서연이 열쇠로 문을 열려 하자 박미숙이 이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가 유지은 상무 뒤통수를 때린 그 여자예요. 박미숙의 말에 이서연의 손이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서연이 박미숙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유명한 뒤통수 아줌마가 여기까지 웬일입니까? 돈 없으면 소송 안 해요. 박미숙이 품 안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이서연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이건 있어요. 유지은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이용했는지 여기 다 들어있다고요. 이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하더니 박미숙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이서연은 담배를 입에 물려다 말고 저장 장치 속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이서연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죠. 이서연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유지은 여전하네. 사람 인생 하나 망치는 건 일도 아니지. 옆에 서 있던 박미숙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도와주실 수 있는 거죠? 저것들 다 벌 받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서연이 의자 뒤로 몸을 기대며 박미숙을 쳐다보고 대답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싸우는 겁니다. 나도 저 집안 인간들한테 갚아줄 빚이 좀 있거든요. 이서연이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박미숙의 앞에 놓았습니다. 수임료는 나중에 저들한테 뜯어낼 합의금으로 받겠습니다. 대신 내 방식대로 합니다. 토 달지 마세요. 박미숙이 눈물이 맺힌 눈으로 이서연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저것들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뭐든요. 이서연이 박미숙의 손을 가볍게 털어내며 낡은 화이트보드에 유지은의 이름을 썼습니다. 일단 유지은의 잘난 이미지를 박살내는 것부터 시작하죠. 저쪽이 법으로 나오면 우리는 여론으로 갑니다. 이서연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는 복수라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죠. 박미숙은 처음으로 지옥 같은 현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느다란 밧줄을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서 두 여자의 위험한 공조가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법원 입구는 이미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가 박미숙의 얼굴을 향해 연신 터져나왔죠. 박미숙이 남편 김영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보,
고개 숙이지 마. 우리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걸어. 옆에 서 있던 이서연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고쳐 매며 덧붙였습니다. 준비한 대로만 하세요. 오늘 저들이 쳐놓은 덫을 우리가 그대로 돌려줄 거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박미숙의 피부를 파고들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아있던 유지은이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박미숙을 향해 비웃음을 날렸죠. 재판이 시작되자 유지은 측 변호사가 단상 앞으로 나가며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 박미숙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상무님을 모욕하고 폭행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력을 넘어한 기업의 명예를 훼손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박미숙을 손가락질하며 윽박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유지은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을 하며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날 이후로 밤마다 가방에 맞는 꿈을 꿔서 잠을 못 잡니다.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저를 공격한 게 분명해요. 유지은이 가냘픈 목소리로 울먹이며 거짓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유지은의 연기에 속은 사람들이 박미숙을 향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이서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유지은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서연이 안경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지은을 쳐다보고 물었습니다. 유지은 상무님, 피고의 남편인 김 부장과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유지은이 콧방귀를 뀌며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왜 그런 하찮은 직원이랑 개인적으로 만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서연이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우며 재판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원고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명할 결정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서연이 법정 스크린에 영상을 띄우는 순간 장내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시에 법정 밖 독립언론 채널에서는 유지은의 조작극 전말이 담긴 기사가 실시간으로 터져 나왔죠. 스크린 속에는 유지은이 호텔 사진 속 여자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이 돈 받고 김 부장 꼬셔. 사진만 찍히면 돼. 알았어? 유지은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확인하며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유지은 상무 목소리야? 진짜 자작극이었어. 한 기자가 옆 사람의 어깨를 치며 흥분해서 속삭였습니다. 유지은은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린 채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서연이 유지은의 코앞까지 다가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상무님, 아까 사적인 접촉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이건 명백한 위증입니다. 판사가 안경을 벗고 심각한 표정으로 유지은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이 영상과 음성이 본인의 것이 맞습니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지은이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라고요. 유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법원 관계자들이 지은을 부축하기 위해 달려갔죠. 박미숙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속에 맺혔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서연이 박미숙의 어깨를 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보세요. 저들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판사는 제출된 증거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판을 중단하고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박미숙의 앞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이 이제는 박미숙을 응원하며 유지은을 욕하고 있었죠. 박미숙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남편 김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미숙은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며 저 멀리 보이는 높은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 모래 위에 지은 성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박미숙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가족을 벼랑 끝으로 밀었던 자들이 이제 스스로 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이 승리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어깨를 펴고 걷는 박미숙의 등 뒤로 정이라는 이름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박미숙이 기사식당 일을 마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낡은 반지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유지은이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는 보도가 연신 흘러나오고 있었죠. 박미숙이 현관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밝은 목소리로 김영호를 불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그 유지은이라는 애 드디어 쫓겨났대. 이제 우리 세상이야. 방 안쪽 어둠 속에 앉아있던 김영호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게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쫓겨나면 뭐해? 나는 이미 잘린 부장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불륜남으로 알고 손가락질했던 건 변하지 않아. 김영호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떨며 힘없이 덧붙였습니다. 박미숙이 남편의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다독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실이 다 밝혀졌잖아. 이제 당신은 억울하게 누명 썼던 피해자라고 다들 말해. 김영호가 박미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피해자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 이제 갈 데도 없어. 그 좋은 직장 잃고 이 곰팡이 냄새 나는 방구석에 처박힌 게 내 현실이라고. 김영호가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갑자기 벽을 짚고 멈춰 섰습니다. 박미숙이 놀라 남편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아. 김영호가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대답했습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 아침부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프네. 신경 쓰지 마. 박미숙이 김영호의 얼굴을 살피며 다급하게 다시 말을 건넸습니다. 어지러운 게 예사롭지 않아. 당신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당장 병원부터 가보자. 응? 김영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박미숙을 밀어내며 외쳤습니다. 병원 갈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합의금인지 뭔지 아직 한 푼도 안 들어왔다며. 나 죽어도 병원 안 가. 김영호가 화장실 문을 거세게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미숙은 화장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어야 했죠. 그때 박미숙의 휴대폰으로 이서연 변호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미숙이 화장실 문에서 멀어지며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됐나요? 그쪽에서 뭐라고 해요? 이서연이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사건을 키우고 싶지 않다네요. 우리가 제시한 금액에 합의하겠답니다. 박미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이제 소송도 다 끝나는 건가요? 이서연이 볼펜을 딸깍거리며 냉철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합의서에 서명만 하면 됩니다. 대신 지은이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힘들 수도 있어요. 돈을 택할지 끝까지 법대로 갈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박미숙이 닫힌 화장실 문을 힐끗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우리 남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일단 그 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서연이 알겠다는 듯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미숙이 식탁에 앉아 남편과 함께 떠날 동해안의 작은 마을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식당을 차리고 지훈이와 셋이서 오순도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잠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한 상상은 화장실 안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에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미숙이 소스라치게 놀라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영호 씨, 왜 그래? 안에 무슨 일이야? 아무런 대답이 없자 박미숙이 온몸으로 문을 밀어붙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바닥에는 김영호가 차가운 타일 위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영호의 머리 옆으로 붉은 피가 조금씩 번져나오고 있었죠. 박미숙이 김영호를 일으키려 했지만 남편의 몸은 이미 짐짝처럼 무겁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눈 좀 떠봐, 영호 씨. 박미숙이 김영호의 뺨을 세게 때리며 울부짖었지만 김영호의 눈동자는 허공을 향해 풀려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에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박미숙이 울먹이며 주소를 말했지만 구급대원의 목소리는 침착하기만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지금 그 근처 골목이 좁아서 구급차가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환자 옆에서 기다리세요. 박미숙이 전화기를 붙잡고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다니요. 우리 남편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와달라고요. 박미숙은 남편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희미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분 같은 10분이 지나서야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좁은 계단을 내려와 김영호를 들것에 싣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박미숙은 김영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제 겨우 살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김영호의 상태를 살피더니 다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차트를 보며 박미숙에게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급성 뇌출혈입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뇌혈관이 터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박미숙이 의사의 옷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술실로 향했고 박미숙은 수술실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꿈꿨던 동해안의 푸른 바다는 온데간데였고 박미숙의 눈앞에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만 가득했습니다. 이 승리가 정말 승리가 맞는 것인지 박미숙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넋이 나간 듯 앉아 있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의 파도뿐이었습니다. 수술실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김영호의 이름과 함께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두 손을 모으고 쉼없이 입술을 달싹거렸죠. 제발 우리 영호 씨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복수 같은 거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영호 씨만 살려주세요. 박미숙이 고개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구두 소리를 울리며 이서연 변호사가 다가와 박미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서연이 서류 가방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신 차리세요. 지금 유지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미숙이 충혈된 눈으로 이서연을 올려다보며 힘없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박미숙의 눈앞에 보여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지은 측에서 비밀 유지 합의서를 보내왔어요.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현금을 바로 입금하겠답니다. 액수가 상상 이상이에요. 박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이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 돈 있으면 우리 남편 살릴 수 있나요? 제일 좋은 약 쓰고 제일 좋은 의사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서연이 박미숙의 손을 꽉 쥐어주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수술비는 물론이고 평생 간병비까지 해결하고도 남을 돈입니다. 서명하시겠어요? 박미숙이 수술실 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이서연이 내민 서류에 주저없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명할게요. 복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돈부터 보내달라고 하세요. 당장 우리 영호 씨 살려야 하니까요. 박미숙이 필사적으로 펜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몇 시간 뒤 약속된 합의금이 박미숙의 통장으로 꽂혔고 병원비 독촉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김영호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미숙은 매일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말을 걸었죠. 영호 씨, 나야. 미숙이 왔어.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릴 테니까 얼른 일어나. 학교를 마친 지훈이도 병원으로 달려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 말도 잘 들을 테니까 제발 눈 좀 떠봐요. 지훈이가 박미숙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고통스러운 2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기적처럼 김영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박미숙이 놀라 간호사를 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손이 움직였어요. 영호 씨, 내 목소리 들려? 김영호가 무거운 눈꺼풀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지만 김영호의 상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입과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말이 어눌해졌고 왼쪽 팔다리에는 감각이 없었죠. 김영호가 일그러진 표정으로 박미숙의 손을 잡으며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김영호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박미숙이 남편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제 돈 걱정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은 몸 고치는 데만 신경 써. 박미숙은 합의금으로 서울에서 가장 시설이 좋다는 재활병원의 1인실을 예약했습니다. 식당 일도 그만두고 병실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놓은 채 남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죠. 박미숙이 남편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며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10걸음이나 걸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바다 보러 갈 수 있어. 김영호가 이마에 땀방울을 맺은 채 지팡이를 짚고 서서 대답했습니다. 당신 고생시키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줘.
박미숙이 남편의 등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놈이라니. 당신은 내 남편이고 지훈이 아빠야.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지는 거 보고 싶어서 나 이러는 거야. 두 사람은 재활 훈련을 함께하며 지난 세월 서로에게 소홀했던 마음을 하나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실 텔레비전에서 유지은의 최종 선고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앵커가 근엄한 표정으로 유지은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죠. 박미숙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유지은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김영호가 아내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숙아, 저 여자 감옥 간대. 이제 당신 마음 좀 풀려? 박미숙이 남편의 발바닥을 꾹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별로 관심 없어. 저 여자가 감옥을 가든 말든 내 눈앞에 당신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게 훨씬 중요해. 박미숙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꺼버리고는 남편의 운동화를 챙겼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시간은 이제 박미숙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영호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발을 내딛자 박미숙이 그 옆에서 보조를 맞춰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퇴원하면 서울 떠나자. 공기 좋은 바닷가 가서 당신이랑 지훈이랑 조용히 살고 싶어? 박미숙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제안했습니다. 김영호가 멈춰서서 박미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가자고 하면 어디든 가야지. 거기 가서 내가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다 도와줄게. 박미숙은 남편의 농담에 활짝 웃으며 병원 복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김영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 식구의 앞날에 비로소 평화로운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박미숙은 이제 남을 무너뜨리는 힘이 아닌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즈음 김영호의 손을 잡은 박미숙의 손등 위로 따스한 온기가 가득 전해졌습니다. 퇴원 후 반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봄날 박미숙의 반지하 방 앞에는 커다란 용달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미숙이 먼지가 내려앉은 마지막 상자를 테이프로 붙이며 김영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빠진 거 없지? 장롱 밑이랑 싱크대 안쪽까지 다 확인한 거 맞아? 김영호가 지팡이 없이도 제법 꼿꼿하게 서서 짐 칸을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다 챙겼어. 이 좁은 방에 뭐 가져갈 게 있다고 그렇게 유난이야. 이제 빨리 출발하자. 김영호가 웃으며 박미숙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미숙은 차에 타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서연 변호사의 사무실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책상 가득 서류를 쌓아두고 일하던 이서연이 박미숙을 보자 안경을 벗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늘 떠나시는군요. 섭섭해서 어쩌죠? 이서연이 엷은 미소를 띠며 박미숙에게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박미숙이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이서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건 정식 수임료 말고 제가 따로 준비한 거예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벌써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예요. 이서연이 봉투를 다시 박미숙의 주머니에 넣어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합의금에서 충분히 받았으니까 넣어두세요. 가서 지훈이 맛있는 거나 사주세요. 미숙 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 있어요. 박미숙이 이서연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변호사님도 이제 본인 행복 찾으셔야죠. 언제 한번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대접할게요. 이서연이 박미숙을 문 밖까지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용달차는 복잡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에 있는 하얀색 2층 건물이었습니다. 박미숙이 건물 앞마당에 서서 바다 냄새를 깊게 들이마시며 소리쳤습니다. 영호 씨, 저 바다 좀 봐. 이제 정말 우리 집이야. 꿈만 같아. 김영호가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서울에서는 하늘 한번 보기도 힘들었는데 여기는 사방이 다 트였네. 지훈아, 너도 좋지? 옆에서 강아지와 뛰놀던 지훈이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응. 아빠, 나 여기 학교 친구들이 벌써 내일 같이 놀재. 서울보다 훨씬 좋아. 몇 주 뒤 건물 1층에는 새출발 식당이라는 노란색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미숙은 깨끗한 조리복을 입고 주방에서 신선한 가자미를 손질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죠. 식당 안은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단골 손님들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북적거렸습니다. 김영호가 정갈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가자미가 아주 물이 좋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비굴함 대신 당당하고 활기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박미숙이 주방 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남편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식당 구석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의 아나운서가 차분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수감 중이던 전 그룹 상무 유지은 씨가 최근 심한 정서, 불안 증세를 보여 치료 감호소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 속에는 수의를 입고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유지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저 여자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 적골이 됐네. 인과응보지 뭐야. 박미숙은 그 뉴스를 보고도 아무런 동요 없이 불 위에 올린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영호가 주방으로 들어와 박미숙의 옆구리를 찌르며 물었습니다. 미숙아, 방금 뉴스 들었지? 마음이 어때? 아직도 저 여자 보면 화가 나? 박미숙이 국물 맛을 보더니 김영호에게 숟가락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화? 아니,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모르는 사람 이야기 듣는 것 같네. 우리 찌개간 좀 봐줘. 딱 맞지? 김영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마누라 손맛은 알아줘야 해. 간이 아주 기가 막힌다. 박미숙은 유지은의 몰락보다 오늘 팔아야 할 음식의 간이 맞는지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영업을 마친 늦은 저녁, 세 식구는 식당 앞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아빠와 엄마 사이에 앉아 밤바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지? 이제 이사 안 가는 거지? 박미숙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김영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사 안 가. 여기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매일매일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살 거야. 김영호가 박미숙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워. 박미숙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밤바다 위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던 복수의 칼날은 이제 저 깊은 바닷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가족의 따뜻한 온기뿐이었죠. 박미숙은 가만히 눈을 감고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제 박미숙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장가였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모래사장 위로 길게 겹쳐지며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벼랑 끝까지 내몰렸던 한 가족이 진실을 되찾고 평범한 행복으로 돌아가기까지 참으로 길고 험난한 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박미숙 씨의 용기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것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가뜨리려 했던 나의 일상과 행복을 보란 듯이 되찾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동해안의 푸른 파도 앞에서 평화를 찾은 세 식구의 앞날에 이제는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이 찾아온다면 박미숙 씨가 그랬듯 스스로를 믿고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깃들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